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성쌤. 아, 네, 반갑습니다. 요새 비트코인 분위기는 좋은데 지정학적인 이슈가 워낙 많아서 네, 일단 요즘 시황 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미국 최고의 글로벌 통신사인 AP통신에서 미국과 이란이 휴전 연장, 협상 재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음, 이러한 보도가 나와서 분위기가 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또 이게 또 뒤집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란 전쟁의 최종 결과가 곧 달성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분위기상으로는 점점 이제 평화 모드로 가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 예, 이유가 뭘까요? 제가 좀 극단적인 용어를 좀 쓴다고 하면 그 미친 개보다 더 미친 개가 나타난 것 같아요. 네. 진짜 뭐든지 다 물어뜯고 정말 인정사정을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그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도 희생양을 삼으면서까지도 미친 짓을 했던 그런 정부가 있는데 그런 정부를 다스리고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더 큰 미친 개가 나타난 것이죠. 역봉쇄 작전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미친 작전 같기도 한데 또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로 그런 미친 개를 다루기 위해서는 최고의 또 전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게임 체인저가 된 거는 역봉쇄라고 지금 보고 있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주 주말에 1차 이제 임시 휴전 2주 동안 그 평화협상이 열렸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분명 결렬이 되고 벤스 부통령도 공개적으로 발언을 진짜 한 1, 2분 했나요? 한 음. 5분도 채 발언하지 않고 바로 비행기에 타서 미국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미국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서 나왔죠. 이게 또 하락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제 이른 아침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 작전을 말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란의 그 내부 세력들의 분란이 좀 커졌고 가장 강경한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조차도 우선은 미국과 계속해서 대화의 채널은 열어놔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면서 이제 빠르면은 이번 주 안에 2차 회담이 또 열릴 거라고 하거든요. 역봉쇄 작전이 굉장히 강력하고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뉴스를 보면 역봉쇄가 중국을 또 자극했다 이런 것도 어, 뉴스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역봉쇄 중국 이슈는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맞습니다. 우선은 중국이 생각보다는 비축량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런 사태를 이제 준비해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기존까지는 괜찮았죠. 이란이 봉쇄를 한다고 해도 위안화로도 결제를 했고 또 중국 배들, 뭐 인도 배들 이런 몇 개의 배들은 통과를 시켜주었었거든요. 이 역봉쇄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앞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명칭으로 하면은 오만해 그리고 아라비아해, 오만만이죠. 그리고 아라비아해 그 부분을 완전 봉쇄를 해가지고 이란 항구로 들어가는 배들은 막은 거거든요. 음, 그리고 사우디, UAE 이런 쪽들은 이제 보내주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은 아무리 이제 준비를 잘해왔다 해도 이란으로부터 약 20% 이상의 원유를 계속 들여와야 되는 거고 또 이란에서 싸게 갖고 오고 있었는데 그 루트가 이제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축량은 있어도 지금 조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방 또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이죠. 현재 경제적인 문제도 벌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부동산이나 청년 실업 문제나 등등이요. 그러니까 중국이 갑자기 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공세 작전이 나오고 바로 이제 중국의 또 그 대담이 나오면서 그 이란에다가 이제 이런 평화 협상 자리를 더 좀 촉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핵무기 관련해서도 핵무기는 자기로서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이 역봉쇄 작전이 그 중국의 에너지원과 결부가 되면서 또 중국의 이란을 더 강력하게 설득하는 그런 것까지도 작용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영향 때문에 2차 회담은 아무래도 좀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이란도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또 반전 뉴스가 나올지 모른다. 그런 거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는 상심이 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무리 이제 평화 협상이 된다 해도 이게 갑자기 그 전쟁 전의 상태로 완전히 항행의 자유가 있고 평화의 상태로 가기에는 그래도 좀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간다라는 전제 음, 하에서도 안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한다면 유가가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이제
문제에 봉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금리와 문제가 되겠죠.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파급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게 평화 협상이 되냐 안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분명 된다고 하면은 증시는 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부작용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특히 이런 원유 중동 이슈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동아시아의 국가들 중에서 한국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가들 내에서의 그 경제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이 물가가 오르게 되니까 벌써 우리나라도 오부제 실시하고 또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벌써 원유값, 물가 상승과도 상관없이 통화량이 또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6개월, 1년, 2년의 시간이 지나면 또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환율이 뭐 1,500원에서 뭐 1,480원, 870원 좀 떨어졌다 해도 이거는 또 국민연금의 환해지 비율을 올리기도 하고 환율 개입으로 하는 단기적인 효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계열을 길게 잡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을 최근에 보니까 뭐 달러만 오른 게 아니라 유로도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뭐 한 1,700원대 막 이런 거 같은데 그게 원화가 떨어진 거로 보는 게 좀 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웅달님이 예전부터 뭐 달러 모아라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사실 달러를 사기에 좀 부담스러운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달러를 좀 사두는 게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1,470원, 80원 사이에서 환전을 했고, 그다음에 유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로도 지금 환전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뭐 여기서 1,460원, 50원 더 떨어지는 거 이런 거는 모르는데, 음,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1년 후, 2년 후만 봐도 저는 환율이 그냥 그 보수적으로 봐도 한 1,500선 위아래로 움직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더 올라가면은 그리고 시간이 더 오래되면은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가면 이제 더 못 사는 거죠. 막 그때는 1,550원 되고 1,600원 되면은 그땐 더 충격이 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100% 환전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의 베이스는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다면은 여유 자금에서 뭐 한 50% 정도 이상은 바꿔놓는 거 그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미국과 이란 회담으로 좀 넘어가서 핵심 쟁점이 핵에 있을까요? 네, 표면적으로는 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선은 협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기관마다 지금 분석 자료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제가 몇 개 기관을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란이 갖고 있는 그 우라늄 그리고 농축 기술 그리고 그거를 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빠르면은 한 한두 달 안에도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굉장히 중동의 문제 심각해지는 것이죠. 미국이 또 약간 빠르게 이런 타격을 하는 의사결정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관들은 최소 6개월 이상 1년은 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란의 기술 수준이 1년이라고 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란이 핵을 갖추게 되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장거리 타격 미사일 기술까지 갖추게 되면은 이게 이제 미국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 핵무기 포기라든지 아니면 뭐 우라늄 농축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적인 선 그것이 첫 번째로는 전제되지 않으면은 이 평화적인 협상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왜 하필 지금 타이밍에 트럼프가 공격을 했을까? 그게 좀 의문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메네이를 사살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웅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핵무기를 완성하기 직전이라서 타격을 했을 가능성도 높겠네요.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란을 타격한 게 이란의 핵무기는 완전히 그냥 명분이고 설득하기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명분이고 결국 또 중국을 타격하기 위해서다. 음, 왜냐하면 5월 중순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 협상의 레버리지, 협상의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베네수엘라를 타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란을 타격함으로써 중국이 에너지 자립이 안 돼 있는 요 문제를 걸고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5월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 우위권을 가져가서 좋은 협상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핵무기가 완전히 이거는 그냥 완전 명분일 뿐이고 표피적인 이유에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가서 일타 쌍피 같은 느낌으로 미국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원유를 자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팔아먹기에도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물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연결되어 있어서 미국의 물가 수준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거에서 벌어지는 손해보다는 글로벌적으로 특히 중국과 같은 라이벌 국가들이 피해를 입는 게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네, 굉장히 군사적으로는 좋은 전략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예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 났을 때 그때 분위기랑 좀 오버랩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유럽에서 그때 미국 가스, 원유 이런 거 엄청 수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서 미국이 엄청난 폭리를 취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 생각이 나서 이렇게 타격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저희가 지금 독일 뉴스들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독일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많이 늘었어요. 음. 그리고 국방비도 2%를 충족하라고 했는데 2%를 넘어서 거의 이제 1, 2년 안에 3.5%까지 늘린다고 이야. 하고요. 네. 더 나아가서 5%까지 2030년에 5%까지 늘린대요. 음. 그러니까 이 독일은 어떻게 보면 유럽 내에서 미국의 말을 참 잘 듣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협조적으로 가면서 벌써 이제 미국의 그 입맛에 따라 미국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미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한국에서 한 35억 정도, 35억, 한 3, 40억 정도를 리비아랑 그 다음에 이란한테 구호금으로 전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오? 어제 네, 뉴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을 지원하겠다고요. 뉴스의 댓글을 보니까 이제 한국 분들의 댓글이에요. 거의 다 욕이에요. 왜 거기를 지원을 하냐, 이런 시기에.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시기에.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어요, 뉴스로. 그러니까 유럽과 유로와 이제 독일도 지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란하고 이 중동의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에요. 음. 레바논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백억, 수천억 단위예요, 유럽은.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거를 제가 더 파고들어서 조금 보니까 인도적인 차원의 이유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전쟁이 나버리면은 그 중동 지역의 난민들이 그렇게 유럽으로 넘어온대요. 아. 근데 이 유럽으로 넘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의 비용을 들이고 뭐 군대를 투입하든 경찰력을 투입해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막으려고 완전 그 성벽을 쌓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원금을 주고 그 나라에서 혼란을 해결하라. 이게 더 경제적으로 남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독일이든 유럽이든 이런 주요 기업들이 재건 사업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독일이 또 이제 지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경제적인 이해타산, 정치적인 이해타산으로 이게 첨예하게 지금 돌아가면서 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물론 지금 현상학적으로 이 중동 이란 타격하는 전쟁이 확 벌어진 건데요. 이미 이 거대 질서가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좀 눈독을 많이 들이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도 좀 맞아요. 많이 드는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는 뭐 중동하고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언젠가는 끝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면 그때 좀 종전 특수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게 이제 잘 따야죠.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암묵적으로는 포탄을 많이 지원을 했다고 그때 제가 옛날에 웅달책방에서 군사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인터뷰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결국 끝났을 때 우크라이나에 가서 재건하는 거. 음.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에서 좀 실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란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좋을 거는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냥 기왕이면 좀 좋은 게 좋은 거라도 중동 쪽의 사업들 좀 따내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1970년도 때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음. 중동 건설붐 같은 것들이었잖아요. 네. 현대
그 기업의 신화도 그런 데서 다 연결돼서 만들어진 거고요. 음, 그래서 그런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또 좀 냉정하게 보면은 지원금 규모 그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또 많이 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과연 그런 기회를 많이 또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거는 또 이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더 앞단에서는 벌어지는 일은 이제 요 중동 이슈와 관련된 그 원유값 상승으로 인한 그 물가 상승,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되고, 그게 더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요. 생활 물가가 오르는 거죠. 벌써 차량 운행이나 뭐 기름값이나 등등 다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대비를 하는 거. 원화 자산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